앤 스몰 시간입니다. 자, 해외 축구가 끝나가네요. 네네네. 네, 정말 끝나갑니다. 마지막 라운드 주간이고요. 끝나가는 유럽 축구 그리고 프리미어리그를 어떻게 결산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가장 좋은 게 베스트 11인데 원투펀치의 연장자죠. 최근에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이 되신 한모 씨랑 일산에 사시는 장모 씨가 네, 한스승님, 네. 장스승님. 네. 먼저 낚아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다르게 기대 이상의 성적은 N팀, 기대 이하의 성적은 N팀. 이렇게 두 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야, 이거 좋다. 네. 이거 하고 나서 기대 이상으로 잘하는 선수, 기대 이하로 뭐 못한 선수 이런 거 뽑아도 재밌겠네요. 여기서 얘기하면 어떡해요? 그러면 선배 위원님들께서 다 빼앗아 가십니다. 아니야. 이거는 차나한테 던져준 거야. 진짜요? 자, 오늘 어쨌든 빅앤스몰에서 다루는 거는 기대 이상의 팀과 기대 이하의 팀 각자 1등으로 생각하는 구단에 대해서 다룰 텐데 영주 위원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일단 기대 이상의 팀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뽑았습니다. 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지금 네. FA컵 결승에 가 있고 일단 카라바오컵은 우승을 차지했죠. 네, 사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지난 시즌 성적을 봤을 때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6위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 16강, 나머지 컵에서는 너무나 부진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가오는 여름에 에릭 텐하그 감독을 영입해서 팀을 바꿀 것이다. 근데 한 번에 바뀌진 않잖아요. 근데 텐하그 감독이 오고 나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팀 컬러는 진짜 바뀌었어요. 네, 시즌 초반에 리그에서 2연패했을 때 특히 브렌트포드에게 대패를 당했을 때 야, 이거 시간 많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텐하그 감독이 현실을 파악하자마자 굉장히 직선적인 축구로 바꿨고요. 그러면서 성적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카라바오컵에서 결승전에서 뉴캐슬을 제압을 하면서 컵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렇죠. 이것만으로도 성공인데 지금 프리미어리그 순위가 4위예요. 메뉴 같은 경우에는 2경기를 남겨두고 있고 리버풀은 1경기를 남겨두고 있는데 리버풀과 메뉴의 승점차가 3점이거든요. 요거 뒤집기는 어렵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메뉴가 4위를 차지하면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하는 거예요. 카라바오컵 들었죠? 챔피언스리그 진출 티켓 손에 쥐었죠? 그리고 나서 FA컵 결승전에서 맨시티 나와거든요. 물론 맨시티가 지금 이 순간 유럽에서 가장 강한 팀이기 때문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결승전이 될 수 있지만 만약의 경우 FA컵에서 맨시티를 꺾는다? 그러면은 한 시즌에 우승 트로피 2개 들어 올린 겁니다. 자국컵 대회 더블도 엄청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위닝 멘탈리티가 생겼다는 거잖아요. 맞죠. 물론 많은 분들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력이 만족스럽진 않은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물론 이제 마커스 레시포드가 부상당하기 전까지 폭발적인 득점력을 보여줬을 때는 정말 빵빵골을 얻다가 3월까지 특히 진짜 경기 보는 맛이 아주 상당했죠. 그러니까 카라바오컵 경기 끝나고 한 1, 2주 정도까지는 에너지가 좀 느껴지긴 했어요. 최대 피해자가 바르셀로나죠. 여하튼 레시포드가 부상에서 돌아온 다음에 전체적으로 득점력에서 좀 아쉬움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올 시즌 과도기적인 과정을 거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렇게 빨리 성적을 낸다? 이거는 텐하그 감독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올 시즌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된다면 다음 시즌 한 단계 더 도약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텐하그 감독은 분명히 우승을 향해서 나아갈 것이고 그렇죠. 우승 경쟁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올 시즌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뒀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브라이튼하고의 리그 개막전 때 일단 졌잖아요. 그리고 그때가 홈경기 패배여서 더 실망이 크셨을 겁니다. 근데 프리미어리그에서 브라이튼전 이후로 홈에서 올 시즌 패배가 없어요. 가장 또 맨유 팬분들이 뭔가 반길만한 기록 중에 하나가 올드 트래포드에서의 아주 강한 홈 기록을 테나 감독이 다시 가져다 줬다는 거죠. 강팀에게는 홈 경기장에 대한 자존심, 자긍심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올드 트래포드가 다시 옛날의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맨체스터 더비에서 어쨌든 맨유가 승리를 리그에서 했다는 점에서도 봤을 때 FA컵에서 지역 더비도 충분히 결승전 볼만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올 시즌 수비 쪽에서의 문제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바란하고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부상으로 나가 떨어지니까 후반기 때. 메가이어도 나왔다가 당연히 욕 들었죠. 많이 먹었죠. 그러면서 이제 수비 라인의 변화가 또 생겼었고 대학 골키퍼도 비판을 많이 들었죠. 실수가 너무 많아요. 아마 이 수비 라인에 대한 변화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이제 김민재하고도 또 연결이 되고 있고요. 레시포드가 올 시즌 리그에서 16골 5개의 도움을 했습니다. 이거는 팀을 떠난 호날두의 빈자리를 어느 정도 메워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호날두가 지난 시즌에 18골을 넣었으니까. 그런데 나머지 선수들의 득점력은 너무 아쉬워요. 그리고 레시포드가 불타오를 때 이게 한 시즌 내내 일관성 있게 불타올라야 되는데 불타오르다가 약간 꺼진 듯한 느낌도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시즌에는 스트라이커도 영입하려고 할 텐데 괜찮은 스트라이커가 영입이 된다면 그러면 메뉴는
올 시즌보다도 더 좋은 성적을 거두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타나 감독을 제가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아약스 때부터 네. 워낙 또 응원을 하셨으니까. 제 생각에 조금 이제 분발해야 될 부분은 역시 선수층인 것 같아요. 머릿수는 맨유가 포지션마다 갖추고 있어요. 근데 주전과 비주전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서 맨유가 선수층을 온전히 건강하게 활용할 수 있는 팀 컨디션의 팀은 아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공격수는 주전급 보강이 분명히 더 필요합니다. 마시아에도 베우르스를 다 아시거든요. 윙 역시도 좀 살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 쪽도 역시 카세미로, 에릭센 못지않게 주전급으로 활약할 만한 선수가 필요하고 여기에 더해서 기존에 애매했던 프레드와 맥토미니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정리를 생각해봐야 할 시간이 아닌가. 센터백도 뎁스 강화를 해야죠. 주전급 센터백이 리산드로 마르티네즈, 바란 이외에 한 명은 더 필요하고 그러면서 재정상의 여건이 된다면 풀백과 키퍼까지 바라보는. 물론 아니, 이제 키퍼는 사실 우선급으로 보실 수도 있어요. 지금 얘기가 팩트가 맞는데 네. 네가 얘기한 거는 최전방, 측면, 중앙, 수비 다 지금 보강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하면 내가 이거 뽑은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뒀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왜냐면 주전 윤곽만 봤을 때 맨유는 지금 잘 만들어져 있는 팀이 맞아요. 근데 그 이외의 백업진을 봤을 땐 아직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어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명확하게 나뉘어서 저는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라고 아니 보고 있어요. 이명철 해설위원인 얘기가 맞아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기대 이상의 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지금 상황으로는 이렇게 성적 내는 것 자체가 놀랍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프리미어리그는 정말 경쟁이 너무 뜨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두 번 실수하면 미끄러질 수가 있거든요. 첼시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아무래도요. 네. 리버풀도 어쨌든 이번엔 미끄러진 팀이에요. 네.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정말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두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일단 송영재 해설위원은 꼽아주셨고요. 자, 저는 기대 이상의 성적을 낸 팀은 뉴캐슬 유나이티드. 뽑아야죠. 네, 정말 대단한 팀이죠. 대단하죠. 저는 에디아우 감독의 지도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높게 이번 시즌 바라보게 됐는데 일단 이 사우디 자본이 뉴캐슬을 인수하고서부터 그 이전과 다르게 영입의 성공률이 굉장히 올라왔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해서 돈을 막 쓰지도 않아. 효율적으로 쓰면서 알짜배기로 영입한 선수들이 다 잘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외국 자본이 들어오면 갑자기 쓸 수 있는 돈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름값 있는 선수들로 지르기 시작하거든요. 아무래도. 그런데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필요한 곳에 필요한 선수를 영입했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뉴캐슬 팬들 입장에서도 우리 팀이 건강하게 나가고 있구나 라고 좀 느낄 만한 포인트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자, 닉 포프, 센터백의 보트만, 그리고 오른쪽 풀백의 트리피어, 왼쪽 풀백의 덴번, 여기 중앙 미드필더 기마랑이스, 최전방 공격수 이삭. 물론 이제 메타겟과 고드는 제 생각에 조금 더 잘해주긴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앞서 언급했던 이외의 자원들은 모두 다 최고의 성공, 기대 이상의 성공을 저는 거둔 영입작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삭은 초반에 부상이 있다 보니까 조금 아쉬움은 있었는데 근데 그걸 감안했을 때 후반기 때 그래도 두 자릿수 골을 터뜨려준 부분은 이삭도 나이를 봤을 때 그리고 이런 능력을 봤을 때 뉴캐슬이 잘 데려왔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축구를 했느냐, 일단 오른쪽 풀백 트리피어의 기회 창출 능력이 올 시즌 내내 도드라졌고요. 좌와 풀스페이스를 공략하는 선수들의 움직임이 아주 좋았어요. 윙포워드 쪽에서 오른쪽 윙포워드 알미룬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중앙 미드필드 쪽에 있는 조엘링턴, 기복은 있지만 윌록, 그리고 많이 뛰어주는 션 롱스테퍼 같은 선수들이 또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해주면서 자연스럽게 상대의 어떤 수비진의 공간 사이를 뉴캐슬이 더 빠르게 공략할 수 있는 팀으로 좀 거듭났고요. 빠른 공수 전환 속도도 많이 도드라지더라고요. 강한 압박을 일단 에디아우 감독이 본머스 때부터 많이 주문을 했는데 뉴캐슬 보면 미친 듯이 압박을 합니다. 맨시티전에 올 시즌 홈에서 보여줬던 그 경기가 저는 뉴캐슬의 압박을 설명해주는 가장 큰 하이라이트였다고 보고 있어요. 뉴캐슬이 공격을 전개할 때 보면 직선적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끌어낸 다음에 뒷공간으로 들어가는 롱패스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수비수들이 위치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많은 팀들이 자기의 롤모델 감독들이 있고 그 전술이 있을 거 아니에요. 클롭 감독의 전술이라든가 과르디올라 감독의 전술이라든가 무리뉴나 콘테 감독의 전술 따라하려고 노력하는 감독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브라이튼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뉴캐슬이라든가 이런 팀들의 전술이 지금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 그래서 여기서 벤치마킹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올 시즌 뉴캐슬 에디아우 감독은 팀을 너무나 짜임새 있게 잘 만들어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짜임새가 있으면서도 효율적이다. 그리고 빠르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나 싶은데 수비도 좋죠. 셰어와 보트만 센터백 조합이 올 시즌 정말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이 뚫리더라도 닉 포프가 엄청난 선방을 하니까. 잘해줬죠. 닉 포프도 원래는 페널티킥 선방이 이렇게 도드라지는 장점은 아니었는데 올 시즌 카라바오컵에서 승부차기 막아내면서 결승행에 견인하기도 했고 리즈전에서도 페널티킥을 막아냈어요. 닉 포프 본인에게도 뭔가 발전을 한 시즌이 됐고요. 결정력도 꼽지 않을 수가 없는데 칼럼 윌슨이 지금 4월부터 현재까지 프리미어리그 11골을 넣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뉴캐슬 레스터 경기가 치러지기 전에 촬영을 하고 네. 있기 때문에 레스터전 경기 결과에 따라서 칼럼 윌슨의 골 수는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정도로 엄청난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고 이전에 뉴캐슬이 사실 대부분 좀 수동적인 축구를 했죠. 상대의 어떤 공격에 수비적으로 반응하면서 아래쪽에서 이제 수비를 좀 많이 하는 그런 스타일의 팀이었다면 베니테스 감독 때부터 5-4-1 쓰면서 네, 역습 위주로 공격 전개를 많이 했죠. 그때 이제 애슐리도 스쿼드 보강을 너무 안 해줬으니까. 그리고 뭐 스쿼드 보강이 되고 안 되고 떠나서 브루스 같은 감독은 아마 계속 수동적인 축구를 했을 거예요. 근데 에디아우는 달랐죠. 팬들이 원하는 능동적인 축구, 재밌는 축구, 적극적인 축구, 여기에 위닝 멘탈리티를 잘 살려줬으니까. 아마 다음 시즌 뉴캐슬의 과제는 첫 번째, 중원 뎁스를 늘려라. 지금 이제 중원이 롱스테프, 윌록, 그리고 기마랑이스, 조엘링턴. 앤더슨은 너무 어리니까 제외를 할게요. 거기다 조엘링턴 같은 경우에는 측면에도 세우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4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미드필더 보강은 무조건 필요하고요. 수비진이 좀 두네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파비앙 셰어가 올 시즌은 잘했지만 앞으로도 잘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나이가 좀 많고 느린 발의 단점이 좀 확실하니까. 원래도 수비에 장점이 있던 선수는 사실 아니었습니다. 뉴캐슬이 올 시즌 3위를 차지한다면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게 되고 그러면 프리미어 리그하고 챔피언스 리그를 병행해야 되잖아요. 그럼 스쿼드는 조금 더 두터워질 필요성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얘기한 약점들이 챔피언스 리그에서 타 팀들에게 약점으로 작용했을 때 무너지면 그쵸. 이게 리그에도 반복이 될 가능성이 커요. 아 저게 약점이다 하면은 도드라지니까. 다 거기를 공략하거든요. 그 점을 봤을 때는 지금 얘기한 부분들은 보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그 약점 중에 하나가 제 생각에는 세트피스 공수. 물론 이번에 브라이튼전 때는 아주 세트피스에서 득점 전환율이 좋았지만 이전 경기들은 생각보다 세트피스 득점 전환율이 많이 안 좋았던 뉴캐슬이었어요. 그리고 수비도 불안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챔피언스리그에서는 그대로 공략당할 수 있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고 윙 보강도 필요하지 않나. 지금 이제 프레이저는 나갈 예정이고 알미론이 전반기보다 후반기 때는 아쉽고 막시맨과 머피는 애매한데 이적생 고든도 지금 적응이 좀 더디거든요. 기대 이상의 팀을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면서 보강해라, 보강해라. 이게 왜냐 그거예요. 이것까지 해야 기대 이상이 아닌 그냥 이 팀에 대한 기대치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챔피언스 리그하고 리그하고 병행해본 경험이 없는 팀이 이렇게 병행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맞아요. 과거에 라리가에서는 2000년대 초반에 셀타비고가 챔피언스리그 16강 갔는데 그 시즌에 강등을 당한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뉴캐슬은 준비를 조금 더 철저히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상 제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근데 뉴캐슬은 다 동의할 것 같아요. 맞아요. 워낙 네. 잘 나갔으니까. 자, 그렇다면 또 오늘 저희 빅앤스몰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은데요. 송영주 해설위원이 꼽는 기대 이하의 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토트넘이에요. 토트넘. 네. 전 올 시즌 토트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어요. 일단 콘테 감독이 사실 올 시즌 들어서 평가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네. 지난 시즌은 일단 토트넘을 챔피언스리그에 올려준 감독이었고 네. 손흥민 선수도 어쨌든 잘 쓰면서 득점왕도 만들어줬어요. 네, 분명 그 부분에 있어서 콘테 감독에 대한 기대치가 원래 낮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토트넘의 수비력을 생각했을 때는 3백을 바탕으로 공격을 전개하는 거 오케이. 일단은 수비 쪽에서의 안정감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토트넘은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원투 펀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케인과 손흥민. 네, 해리 케인과 손흥민을 보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둘 다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출신이에요. 그럼 이 두 선수의 득점력만 잘 이용하면 승점을 획득한다는 얘기잖아요. 감독이 그리고 콘테예요. 지난 시즌 막판에 4위를 차지하면서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획득했습니다. 이거 기대가 안 되면 이상한 거죠. 거기다 돈도 많이 썼어요. 히샬리송도 영입하고 전력도 보강하고 물론 그것이 콘테 감독이 원하는 보강이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따져볼 일이지만 나름대로 좀 보강하자 막 이러면서 보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 시즌에 4위 이상을 기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거 웬걸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답이 없어요. 특히 콘테 감독이 기자회견에서 문제가 되면서 레비 회장과의 이야기 나눈 다음에 팀을 떠나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텔리니 감독 대행이 지봉을 잡았는데 아니 3백에서 폭백을 바꿨는데 아무 준비 없이 폭백을 구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패를 당하고 감독 대행이 등장합니다. 라이언 메이슨이 오니까 뭔가 성적을 낼 듯했는데 돌아보니 또 무너지고 있고 프리미어 리그에서 8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러면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 못 가죠. 근데 2008-2009 시즌에 8위 기록하면서 유럽 대항전 못 나간 이후로 유럽 대항전 못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7위 아스톤 빌라하고 승점 차가 1점 차기 때문에 마지막 라운드 경기 결과를 보긴 봐야 됩니다. 근데 토트넘은 자력으로 7위를 차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아스톤 빌라가 이기면 아스톤 빌라가 7위예요. 현재로서는 그렇죠. 네, 그 점을 봤을 때는 토트넘 입장에서는 너무나
안타까운 시즌을 보냈다. 요게 하나고 이건 성적적인 부분, 순위 부분 이런 얘기고 또 하나는 팬들의 실망감이 너무 커요. 그쵸. 아 토트넘 재미없는 축구. 토트넘 이러다가 만다. 막 이런 이야기가 많으니까 뭔가 한 시즌을 큰 포인트 없이 날린 느낌이 좀 네. 들죠. 케인이 28골 넣었고 손흥민이 올 시즌 부진하다고 해도 10골 넣었습니다. 결국은 이 두 명은 나름대로 자신의 할 몫을 다한 거예요. 근데 그 외의 선수 시살리송 1골, 클로셉스키 2골 이거 어쩔겨. 어쩌자고 이러는겨.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건 조족지혈이에요. 수비에 비하면. 수비는 답이 없습니다. 3백에서 4백으로 바꿨다고 하는데 이게 4백이 맞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구멍이었고요. 그리고 다이어를 비롯해서 요리스 골키퍼도 그렇고 실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너지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미드필드 구성도 스쿼드가 얇다 보니까 어려움이 또 있었고 여러모로 토트넘은 올 시즌 부진의 부진을 거듭해서 제가 4위 이상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것이 창피할 정도로 내용과 결과가 다 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다음 시즌에 대한 예상을 가장 하기 힘든 팀이 사실 토트넘이죠. 네, 새로운 감독이 누가 올지 모르는데요.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출발을 합니다. 해리 케인이 떠날지 남을지 모르는 상황이고 손흥민도 조금씩 이적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물론 자유할 가능성이 크겠지만. 네. 근데 이제 토트넘의 경우는 역시 수비와 미드필더는 정말 양질의 자원을 다 수보강을 해야 되거든요. 네. 저는 그 부분에서 자원 정리는 일단 무조건 우선시 돼야 되겠지만 정리 못지않게 빠르게 영입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에 앞서서 디렉터와 감독의 선임까지 구단이 빠르게 좀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시즌에 대한 예상을 뭔가 빠르게 확실하게 하기에는 확실히 애매한 단계에 있는 팀이 현재 토트넘이 아닌가 싶고요. 진짜 한 시즌 동안 토트넘 팬분들이 경기 보시느라 정말 많이 고생하셨거든요. 다음 시즌은 좀 더 이제 팀의 어떤 경기와 내용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즌의 레이스가 꼭 토트넘 허스퍼에게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토트넘 팬들도 첼시를 보면 이 토트넘이 이렇게 무너진 거는 괜찮다. 사실 라이벌 팀 중에 또 하나 관계니까 첼시 같은 경우에는 너무 심각하니까 그것도 축구에 대해서 잘 모르는 구단주가 와서 감독 교체를 단행했는데 그 여파가 너무 크니까 그리고 돈은 돈대로 쓰고 있는데 이건 성적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는 첼시 팬 중에서 일산에 사는 장모 씨 같은 경우에는 화를 달고 살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첼시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가 좀 망가진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구단주가 감독 교체를 잘못하면서 그쵸. 그 여파가 계속해서 이어진 느낌이고 토트넘은 콘테 감독이 인터뷰한 것을 봤을 때는 아, 더 이상 하기 싫은가? 사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거에 대한 대처가 안 된 듯한 느낌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고민하다가 토트넘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저도 이제 미리 첼시를 얘기해 주셨지만 첼시와 어느 한 팀을 끝까지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왠지 시즌이 끝났을 때 좀 충격적인 타이틀이 그 팀에게 따라붙을 가능성이 커 보여서 아, 이 팀을 골라야 되겠구나. 첼시 대신에 해서 고른 팀이 있는데요. 레스터 시티입니다. 아, 레스터 시티. 네, 이제는 동화가 좀 잔혹 동화가 될 수도 있겠다는 되게 현실적인 예감이 들고 있어요. 물론 이제 저희가 뉴캐슬 레스터 경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찍고 있기 때문에 레스터가 어떻게 그 경기 이후로 분위기가 바뀔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좀 적고요. 네. 지금 이제 리즈, 에버튼, 레스터 3파전이거든요. 최종전까지 갈 겁니다. 근데 레스터는 지금 경우의 수가 매우 불리해서 정말 강등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되고 무엇보다 만약 잔류를 하더라도 올 시즌은 문제가 많았던 시즌이에요.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기대 이하의 팀이기 때문에 그래도 잘하는 선수들만 먼저 읽겠습니다. 센터백 파스 잘했고요. 프리미어리그에서 첫 시즌인데도 도전적인 수비, 제법 괜찮은 수비 능력과 빌드업 운반 능력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이름 듣고 잘할 줄 알았어. 아, 파스, 네. 바우트 파스. 네. 네. 리버풀전 저 자책골 2개는 애교로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파스, 밴드 이런 선수들이 은근히 밴드. 수비에서 잘해. 밴드. 네, 데일 밴드 같은 느낌 들잖아. 별로니 이거? 별로라고 할 이유도 없는 게요. 지금 다 비웃고 있어. 아니. 굳이 안 그래도 돼요. 왜냐면 이렇게 방송에 쓸 일은 없을 거기 때문에. 그런가? 혹사당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카스타뉴. 좌우 모두 진짜 열심히 뛰었고 진짜 미친 듯이 뛰어다닙니다. 자, 그리고 틸레망스, 그리고 이헤나초가 뭐 물론 꾸준히 중용을 받았던 건 아니지만 나왔을 때 활약은 좋았다고 보이고요. 스탯으로 봤을 때는 하비반스와 메디슨 선수도 내용적으로는 사실 레스터 팬분들 사이에서 호불호가 갈릴 거예요. 실수들이 있거든요. 네. 반스의 경우는 사실 결정력이 썩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고 메디슨의 경우도 패스를 통해서 풀어나올 때 은근히 미스가 좀 있는 스타일이어서 메디슨도 일관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그건 맞아요. 예전에 비해서. 네, 물론 이제 그 킥을 통한 어떤 하나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좋아서 스탯은 높지만 내용은 좀 아쉬울 수 있다. 근데 어디까지나 스탯으로 봤을 때 두 선수도 언급은 해야 될 것 같고요. 겨울에 이제 영입한 수타와 왼쪽 끝백 크리스티안센도 좀 괜찮게 띄워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외 자원은 다 문제가 많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빠르게 좀 넘어가 보면 첫 번째로 얘기할 부분은 브랜던 로저스 감독의 경질 타이밍이 늦었다. 너무 늦었어요. 좀 일찍 경질을 해야 됐다고 보는데 사실 로저스 감독이 한 시즌 동안 선발 기용에 의문을 많이 남겼고요. 이 선수를 왜 써? 왜 이 선수를 끝까지 믿어주는 거야? 이 선수는 왜 안 쓰지? 이런 의문점들이 계속 남았습니다. 이제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압박 시의 밸런스 문제가 레스터시티 부임 기간 내내 따라왔어요. 압박을 하면 항상 후방의 공간이 너무 넓게 벌어져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수비 전술에 있어서 그만큼 로저스 감독이 아쉬움을 많이 남겼다라고 볼 만한 부분이고요. 경기 중 전술 변화가 늦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로저스 감독에 대해서 대응을 했을 때 아니면 경기 중에 상대가 전술을 바꿨을 때 선수를 바꿨을 때 대응해내는 속도가 늦으니까 전술 대 전술 싸움, 용병술 싸움으로 가게 될 때 로저스 감독은 거의 대부분 패했어요. 사실 레스터시티 처음 지붕 잡고 나서는 나름대로 괜찮았는데 최근 들어서 너무 안 좋았었거든요. 시즌이 거듭할수록 너무 안 좋았죠. 그런 얘기 했잖아요. 세이틱에서 좀 배운 것 같다. 그래서 로저스가 레스터에 처음 왔을 때는 좀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갈수록 단점들이 좀 많이 도드라졌고요. 그리고 그 로저스의 어떤 선택, 선발 픽에 있어서 조금 애매함을 남겼던 선수들이 결국은 부지는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골키퍼 데니 워드. 네. 데니 워드가 발밑이랑 킥이 너무 안 좋고요. 위치 선정도 좋지 않은데 선방을 할 때 선방 능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종종 슈팅이 날아올 때 소극적으로 반응할 때가 있어요. 팬들이 사실 제일 좀 껄끄러워하는 그런 어떤 보고 싶지 싫어하는 않아하는 골키퍼지. 맞아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좀 소극적인 반응이 나오는 건데 데니 워드가 좀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면서 비판을 피해가기 힘들었고요. 일부 골키퍼들은 슈팅이 날라왔을 때 이미 계산이 섰어요. 아, 이거 내가 몸을 날려도 못 막는구나. 예측. 그래서 그냥 지켜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팬들이 정말 싫어해요. 맞아요. 못 막아도 몸을 날려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오히려 이제 이베르센이 요즘에 나오고 있는데 좀 더 괜찮다는 평가들을 많이 받고 있고요. 아마티 선수도 문제가 좀 많았죠. 아마티는 터치를 하는 순간 위기가 바로 나옵니다. 레스터 시티도 어쨌든 후방에서 볼을 좀 빌드업을 해서 굴리잖아요. 근데 아마티에게 볼이 가면 긴장을 하고 봐야 돼요. 터치가 튄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치명적인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간혹 이제 터치가 좀 불확실한 선수들도 위기만큼은 안 내주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냥 그걸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전에 상황을 좀 예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마티는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됐고 수비 위치 선정이 너무 안 좋아서 아마티가 너무 물러서 있다가 라인이 깨지거나 또 1대1 상황에서 뚫리는 경우들 이런 어떤 수비적인 문제점들이 아마티에게 너무 많이 나왔는데 노저스 감독이 생각보다 많이 이 선수를 썼어요. 제가 최근 다른 방송에서 풋살을 했잖아요. 볼이 왔을 때 두렵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볼터치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네. 상대에게 기회를 주면 두렵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뒷걸음질 치거든요. 패스가 왔을 때. 그러면 위치가 애매해지는 거예요. 맞아요. 아마티가 딱 그런 거 같아요. 네. 은디디도 이제 예전만큼의 기량이 아니에요. 네. 수비적인 부분도 많이 내려왔고 무엇보다 빌드업은 원래부터 아쉬웠죠. 제 생각에는 차라리 나팔리스 맨디가 나올 때 좀 더 낫지 않았나. 토트넘전에 맨디가 나와서 잘했거든요. 터치라든지 볼을 풀어가는 능력, 패스의 어떤 구질이 맨디가 더 나았고 은디디는 굉장히 투박하고 패스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은디디가 나오면 빌드업이 안 되니까 공격 자원의 한 명이 자꾸 내려와서 볼을 풀어줘야 되는데 그것만으로 레스터 시티는 템포가 늦어지고 공격이 능력이 감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듀스버리우도 많이 뛰어다니긴 하는데 은근히 패스 미스가 많고 볼을 운반해낼 수 있는 능력이 좀 부족한 선수거든요. 수비 범위도 좁아서 중원의 밸런스도 이제 많이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런 듀스버리우도 많이 썼던 것이 이제 노저스 감독의 미스가 되었고 제이미 바디의 노세화, 바디의 노세화는 어느 정도 예상된 수준이었는데 다카가 역할을 너무 못해주면서 최종적으로 노저스 감독의 다카 기용이 오히려 독이 되고 만 상황들이 이어지게 됐고요. 로저스 감독 입장에서도 뭐 바디가 부상이고 그리고 나이가 많고 이런 거 봤을 때는 다카가 해줘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다카에게 기회를 좀 많이 믿음을 줬겠죠. 네, 줬던 것 같아요. 자신감을 좀 끌어올려주기 네. 위해서. 여기 이제 부상 불운, 제임스 저스틴의 아킬레스 파열 부상, 프리시즌 동안에 히카르도 페이라의 아킬레스 파열 부상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뭔가 부상 불운이 또 레스터에게 동시에 찾아왔다는 점을 말해주고요. 수비진의 뒷공간 노출도 심했습니다. 조니 에반스가 잔부상이 유독 많았던 시즌이고 노저스 감독은 세인지를 유독 안 썼죠. 그래서 세인지가 안 나오다 보니까 커버해줄 선수가 없어지면서 수비는 더 불안해졌고요. 겨울에 수타 선수를 영입했는데 사실 수타 선수도 발이 좀 느린 편이니까 그런 뒷공간에 대한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레스터 시티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는데도 여름에도 겨울에도 선수 보강에 있어서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했던 점 이런 부분들이 결국 레스터 시티의 기대 이하의 성적이 나오게만 이유가 좀 되지 않았나 싶네요. 이거는 뇌피셜이긴 한데 사실은 전 구단주가 비행기 사고로 세상을 떠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전 구단주의 아들이 구단주가 돼서 팀을 이끌고 있는데 전 구단주가 그렇게 예상치 못한 사고로 세상을 떠나지 않았다면은 조금 더 이적 시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대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곤 해요, 저는. 그렇죠. 아무래도 비차이 구단주가 좀 그리울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모기업이 코로나 여파를 많이 맞아요. 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면세점도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모기업이다 보니까
예전에 태국 가면 면세점에 레스터 시티 유니폼 진짜 많이 봤었거든요. 아, 그게 다 이제 그 구단주의 네. 모기업인 거죠. 근데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 뭐 항공 이런 부분들이 다 침체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모기업의 수익 구조도 붕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결국 레스터 시티에게 악영향을 준 것 같은데 레스터 팬분들에게 좀 많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고 기적이 있다면 올 시즌에 반드시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잔류에만 성공하면 다음 시즌 새롭게 시작하면 되니까요. 맞아요. 잔류가 네. 제일 중요해요, 진짜. 그래서 사력을 다해서 잔류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빅앤스몰이었고요. 프리미어리그를 결산하는 의미에서 기대 이상의 팀과 기대 이하의 팀을 다뤄봤습니다.